네,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한 10분 정도 15분쯤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비즈니스 인사이트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좀 꺼내보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시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단순하게 어플리케이션만 볼 게 아니라 사용자의 경험도 봐야 되고, 또 하나 큰 게 비즈니스에 얼만큼의 임팩을 주는지, 사실 플러스 임팩인지 마이너스 임팩인지 주는지를 볼 수 있다면은 현업에 계신 분들이 볼 시각에서는 훨씬 더 매주하기 편하겠죠. 지금 현상이 문제가 있다 없다, 매출로 연관된다 안 된다, 고객 평가가 나빠서 사이트를 이탈하고 있다 이탈하고 있지 않다, 이런 정보를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환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앱디가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앱디가 가지고 있는 큰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최종 사용자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단순하게 어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만 볼 게 아니라 이게 비즈니스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실제 왜 무엇을 조치하고 해야 되는지가 좀 클리어해지는 거죠. 그 측면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복잡합니다 얘기를 엄청 많이 들으셨죠. 지금 혹시 모바일 뱅킹 안 쓰시는 분, 나는 꼭 은행에 가야 합니다, 모바일 뱅킹 절대 안 쓸 거예요, 계신가요? 없죠. 쓰시는 분 계세요? 첫 번째, RBS가 뱅커인데요. 저 은행이 가장 바쁠 때가 언제냐면은 7시 15분 아침이래요. 근데 지역은 어떤 역 근처입니다. 역. 전철을 타는 역인 거죠.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생각보다 엄청 많은 트래픽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뱅킹은 어떤 일이 많았냐면은 실제 모바일 뱅킹을 하기 전까지는 창구에 가야 됐어요. 시작과 끝이 클리어했고 실제 트래픽 예측이 충분히 잘 됐었죠. 근데 지금 현실의 은행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간기 업무 말고 지금 얘기된 건 채널기 혹은 인터넷 뱅킹 쪽이긴 하지만 실제 트렌딩이 많이 바뀌어서 최종 사용자가 그 서비스를 받는 형태가 달라지면서 결국 나한테 부담을 주는 일과 트래픽이 몰려오는 패턴이 달라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우버 소프트웨어 한번 국내에 써보신 분, 지금은 쓰기 좀 어렵게 됐죠. 이제 우버가 빠졌나 그럴 거예요. 동남아에 가시면은 우버 말고 그랩이라고 하는 애가 우버가 사업권을 그랩한테 줬대요. 그리고 우버는 다 빠진 거예요. 모든 동남아 그렇진 않은데 싱가포르, 베트남 몇 군데는 이제 그랩이다 하더라고요. 그랩이 뭐냐면은 아시아판 우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랩은 우버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옵션을 주더라고요. 뭘 주냐면은 결제 방법도 현금도 되고요, 카드도 되고요, 심지어는 그 나라에 통용되는 우리 교통카드 있죠. 이것도까지 택시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어떤 나라에 따라 가지고 뭐도 콜할 수 있냐면은 자전거도 콜할 수 있답니다. 인력거도 콜할 수 있대요. 참만한 게 인력거도 콜할 수 있고 오토바이 콜할 수 있고 택시, 일반 택시인 거죠. 일반 택시도 되고요. 또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버처럼 개인이 차를 소유하고 보내는 것도 하는 거죠. 근데 우버 측면에서 보시면은 자기는 투자한 거라고는 모바일 시스템, 이 어플리케이션 만든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등록하고 누가 라이드가 될지 누가 드라이버가 될지만 결정해 놓으면은 사실 그 사이에서 뭐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돈 버는 방법이 사실 많이 바뀌었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차도 하나도 없는 택시 회사라고 우버라고 말씀드렸는데 동남아 시장에서는 그랩이 우버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저들도 사실은 이제 새로운 시장의 재밌는 소프트웨어로 어플리케이션으로 비즈니스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도 비슷한 형태가 있는데요. 차 말고 저것도 많습니다. 국내에 보면 이제 하우스 쉐어링 같은 거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보편화되고 있고, 아파트를 빌려서 3명, 4명 같이 자는 게 있죠. 요거 말고요, 사업자가 가운데 껴서 소개를 시켜주고 실제 딱 기간만큼만 3일치 쓴다, 3일만큼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이런 그 하우스 쉐어링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회사가 집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는 내가 집을 내놓을 수 있어요, 빌려줄 수 있어요, 와서 자는 만큼 돈을 받고
처리해 주는 거죠. 얼마 먹고 얼마 가져가고.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 저기 에어비앤비 케이스지만, 에어비앤비는 여기 외국인들이나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은 그런 케이스인데, 실제 지금 하우스 쉐어링은 거주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려고 하는데 사실 삼성동 거처의 코스트가 비싼 셈이죠. 어떻게 하면 싸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안들이 사실은 만들어낸 건데, 관련된 앱들도 보시면 다방이나 직방 이런 것도 다 비슷한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어플리케이션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은 이미 자원이나 자산이나 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어플리케이션, 아주 쌈박한 어플리케이션 하나 있는 겁니다. 이걸로 사실은 돈 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필요한 일들은 많이 필요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업처럼 내가 집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부동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차량을 가지고 운송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컨셉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사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이긴 하지만 기존의 내연기관 만든 자동차와는 판이하게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아마 타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본넷을 열어보면 사실은 크기가 공간이 있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차 탈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크게 공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도 공간도 사실은 이제 모든 바퀴에 내연기관 이렇게 여기 축이라고 부르는가요? 앞과 뒤 이런 게 좀 축이 없다 보니까 그냥 플랫하게 만들어져 있고, 대부분 만들어진 일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차량을 움직이는 하드웨어가 있긴 하지만 실제 꽤 많은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하는 것도 소프트웨어고요. 물론 저기 일론 머스크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지나친 자동화는 생각보다 어려움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긴 했죠. 모든 걸 자동화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자동화의 선도 이제 적절한 선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자동화를 아니고 다시 손으로 해야 돼요는 아닌 거라는 거죠. 자동화는 맞긴 맞습니다. 다만 적절한 단계란 적절한 레벨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사실은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 회사랑 좀 판이 다른 형태 길을 걷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책은 이제 조금 출판사인데요. 아마 공부하실 때 저 회사에서 나온 책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학교에서 저 책은 나왔죠. 근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오프라인 출판 안 한답니다. 오직 온라인만 출판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서점 관련해가지고 실제 온라인에서 책 파는 거 말고요. 온라인으로 책을 실제 온라인 뭐라고 얘기해요? 온라인 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사파리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은 서브스크립션 1년 동안 가입하시면은 책을 보실 수 있어요. 온라인을 보시는 거죠. 가끔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볼 수 있는 제한도 있는 것도 있고, 지금은 제한이 많이 풀린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는 사실은 찍어서 책을 딜리버리 하는 게 자기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었는데, 지금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그걸 그냥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책의 구입 방식도 한 권당 얼마가 아닙니다. 그냥 1년에 얼마예요. 10권을 보시든 100권을 보시든 뭐 10,000권을 보시든 관계없습니다. 1년에 얼마씩 내시죠. 실제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가운데는, 이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가운데는 보시면 이제 재밌는 게 하드웨어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부 다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뭐 세상을 잡아먹는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하드웨어도 필요하긴 합니다. 하드웨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근데 이런 패러다임을 가져갔을 때 고려해 보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퍼포먼스가 어디랑 아주 직결이 되냐면은 매출과 엄청난 직결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피어슨에서 책을 사려고 하는데 느리면은 책을 사지를 못하는 거죠. 옛날에 출판도 하고 있었으면은 어차피 매장 가면 책이 있었어요. 그냥 쉽게 사시면 됐어요. 온라인 주문만 못한 거였어요. 이거랑 좀 판이 다른 얘기인 겁니다. 온라인 주문 자체가 아니라 아예 매출 자체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를 관리하는 게 맞을까요? 혹은 고객의 경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접속해서 사용자는 만족하는 걸까? 만족하지 않는 걸까? 뭐가 불편한 걸까?를 알고 있으면은 훨씬 더 나은 오퍼링이나 좀 더 좋은 어플리케이션의 피처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걸 알려면은 우리 저기 어플리케이션 쓰시면은 밑에 보고 있죠.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개선을 위해서 제가 피드백 드릴게요. 체크하시면은 뭐가 됩니까? 크래시가 되면은 자동으로 보내줍니다. 체크 안 하시면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만약 걔들이 잘할 수 있다면은 크래시 되는 확률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이고 훨씬 더 스테이블하게 동작을 만들 수가 있겠죠. 또 모바일 환경을 보시면은
플랫폼이 다른 것도 있지만 뭐가 또 많이 차이가 나냐면요. 이통망이 어느 이통사냐 플러스 와이파이에 붙어 있냐 혹은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좀 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CDN 같은 경우인 거죠. 여러분 CDN이 붙어 있을 때 어디서 컨텐츠를 가져오실 것 같아요? CDN의 가장 큰 장점이 가까이에 있는 컨텐츠를 줄게요 이잖아요. 그럼 내가 붙어 있는 ISP, 내가 붙어 있는 망에서 사실은 컨텐츠를 받을 거예요. 근데 라우팅이든 뭐가 잘못돼 가지고 내가 붙은 망이 불량이야. 그러면 열심히 거기서 가져오려고 하겠죠. 그러면 사실은 리스폰스 타임이 되게 길어질 겁니다. 지금 어플리케이션들 보시면은 몇 가지 스태틱 컨텐츠를 일일이 데이터 센터 웹 서버에서 다 서빙하고 있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꽤 많은 부분 전부 다 CDN 타고 엣지로 보내놓은 거죠. 보내놨다는 얘기는 고객이 있는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컨텐츠를 받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데이터 센터로 트래픽이 안 들어옵니다. 알려주지 않으면은 어떤 고객이 다운받는데 불편을 느꼈는지, 실제 다운받는데 평균 걸린 시간이 얼마였는지 모른다는 얘기인 겁니다. 데이터 센터로 들어온 트래픽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전히 초록불이고 정상이었지만 고객은 이미 너무 느려, 이거 못 쓰겠다. 알고 보니 다른 요인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것까지 알게 된다면은 훨씬 더 기회는 많겠죠. 개선할 수 있는 게 좋고 고객을 훨씬 더 잘 리테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사 가서 보시면 아마 이런 얘기는 많이 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쫙 꺼진 이유가 있죠. 사이 안 좋으시죠? 좀 큰 조직일수록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으시고요. 조직이 좀 작으면 그래서 나은 것 같습니다. 만약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는 사실 현업인 거죠. 근데 현업이랑 운영하는 주체가 회사가 다른 경우도 꽤 있습니다. 회사에 너무 꽤 있죠. SL 계열 운영하긴 하시지만 현업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만 해요. 장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뭐 달라 그래요? 혹시 저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장애가 생기면 장애 원인이 뭐야는 현업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야, 영향받은 지혜가 얼마고 몇 프로 영향받았어? 얼마 시간이었어? 그래서 이걸 돈으로 바꾸면 얼마야? 이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하세요? 너네 우리랑 SLA 계약이잖아. 야, 그럼 내가 SLA를 보고 지표를 보고 했을 때 돈이 얼마 넘으면은 시간 얼마 넘으면은 내가 크레딧을 받을 거니까 당연히 임팩을 계산해야 되고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같은 회사를 하더라도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매출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되게 심각할 겁니다. 고객 익스피리언스가 떨어지고 있어, 나빠지고 있어. 당연히 중요한 거죠. 또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보면은 모니터링하는 시법을 자, 데이터 센터 들어온 것만 볼게요. 현재 어플리케이션 로드나 뭐 평균은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이슈가 없어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혹은 평균 응답 시간은 조금은 늘었네요. 근데 이게 뭐 큰 영향을 주나요? 는 건 한 20% 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일반 노멀한 상황입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누구 얘기를 들어줘야 되냐? 사실 비즈니스가 리딩하고 있는 조직이면 당연히 비즈니스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맞죠. 사실 어플리케이션은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 쓰이는 하나의 도구인 셈인 거죠. 얘가 주된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식으로 해야 그러면은 실제 잘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지를 현업에서는 꽤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근데 적절한 툴이 없어서 실시간으로는 잘 못 보시고 요약해서 주세요, 뭐 평균 얼마요 얘기를 많이 가끔 하시긴 하죠. 그런데 그게 실시간으로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볼 수 있다면은 현업 고객들은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예를 그린 건데 갑자기 우리 구매 관련된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구매 비율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뭐 이렇게 구매 예를 가지고 쇼핑몰을 생각하면은 처음에 들어와서 로그인한 뒤에 몇 개 제품을 검색하다가 클릭해서 마지막 구매까지 가는 단계가 긴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짧아 좋습니다. 구매하려고 눌렀더니 이제 뭐 설치하라 그러고 주소 넣으세요. 주소 넣는 것도 보니까 뭐 몇 줄 넣어야 되고 카드 넣으려고 그러니까 또 뭐 인정도 하라 그러고 그러면은 잘 하시나요? 내가 사야 되면 꼭 하시죠. 그런데 당장 사야 되지 않을 거면은 에휴 그냥 안 할란다. 이건 누구나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든 짧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리고 물건을 보고 구매까지 오는 고객이 가능한 많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컨버전 레이시라고 부르는데 그래야 매출이 많이 생길 거니까요. 근데 이게 쭉 떨어지고 있어. 컨버전 레이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는데 오늘 떨어지고 있어. 왜 그럴까? 갑자기 사람들 많이 바뀌었나? 아니면 우리가 새롭게 바꾼 뭔가 문제가 있나?
이게 연결된다면은 문제를 훨씬 더 빨리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운영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현업이 훨씬 더 똑똑하게 잘 알아서 어떤 문제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많은 푸시가 올 수도 있긴 하지요. 근데 비즈니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람직한 거라 보이는 거죠. 그래야 현재 예제를 잘 파악하고 결국 비즈니스 니즈에 맞춰 가지고 비즈니스 어떤 목표에 맞게 얼라인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뭐 지금 있는 고객분들 중에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다 쓰고 계시고 하신 고객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고객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직 클라우드는 아직은 아니고요. 여전히 데이터 센터 기존의 가상화만 쓰는 데도 있고요. 혹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겨 가신 곳도 있긴 합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죠? 혹시 아니야, 나는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지고 있고 심플해지고 있어를 생각하시는 분, IT가 점점 쉬워지는 것 같아, 어떡하지, 할 일이 없어서, 아마 반대 생각할 거예요.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할 일이 많지만 문제는 할 일이 많다를 떠나가지고 이해하시고 캐치업하시는 것도 사실 좀 힘드실 때가 많죠. 힘드실 때가 많을 겁니다. 자, 이 복잡한 거를 어떻게 다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실제 어플리케이션은 계속 또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진다는 얘기를 사용자 쪽에서 보면은 훨씬 더 사용자의 니즈에 맞춘 어플리케이션이 나온다는 거죠. 훨씬 더 쓰기 편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드는 사람 쪽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고요. 사실 양단이 있는 셈이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냐? 돈을 내는 사람들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쉽게 간단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 인사이드는 복잡해지고 관계도 힘들어지고 트러블 슈팅하기도 복잡해지는 건 맞습니다.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생기는 것들을 단순 액세스 로그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얘가 언제 들어왔고 누구인지부터 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콜을 불렀고 이게 어떻게 지나가서 DB 쿼리를 가져오고 그 다음 넥스트로 어떤 트랜잭션을 만들어내는지를 다 따라가 볼 수 있다면은 사실은 당연히 좋아하겠죠, 해피하겠죠.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 API 서버가 하루에 받는 게 뭐 2억 콜이에요, 1억 콜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모든 걸 따라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는 꼭 따라가야 되냐라는 거죠. 언제는 꼭 따라가야 되냐? 만약 성능 저하가 있으면은 그때는 따라가야죠. 왜요? 그래야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있고요. 혹 그 문제가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정상일 때는 아주 빠른 응답속도를 주고 있고 문제가 없을 때는 굳이 모든 트랜잭션을 안 봐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 걔가 당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시점, 어떻게 판단할 거를 말씀 좀 드릴게요. 문제가 된다면은 봐야 되는 거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실제 뭐랑 매핑을 해주면 좋겠냐면은 비즈니스의 지표랑 연결시키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성능이 비즈니스 지표를 연결시키면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의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는 오늘의 기대 매출과 매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 이제 사용자 익스피리언스도 잠재 고객의 매출을 생각하면은 어떻게든 돈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돈으로 바꿔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의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는 매출 얼마? 떨어져. 그럼 매출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이 떨어지는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주 쉽겠죠. 야, 이거 매출이 떨어지는데 뭐가 문제지? 왜 그래? 어디서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 왜 불편함을 느끼는 거야? 어느 포인트야? 그럼 다시 그게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매핑돼 있어? 살펴보게 될 겁니다. 트러블 슈팅 할 때 사실은 우선순위든 어떻게 시작할 건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실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우리 쇼핑몰에 몇 명이 들어왔고 사실 비율적으로 몇 명, 한 10%는 그냥 오자마자 바로 가는 것 같고요. 뭐 마음이 바뀌었든 간에 나머지 50%는 구매 단계까지 가는데요. 그 중에 20%는 사실 구매를 안 하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구매 과정이 너무 불편한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있나? 라는 거겠죠. 그걸 잘 찾아보면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게 있네. 구매 과정을 조금 더 심플하게 바꿔주면 훨씬 더 편리하게 혹은 훨씬 더 매출이 좋아지겠다고 보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첫 번째가 태깅을 합시다 인데요. 개념적으로는 모든 트랜잭션에다가 뭐 우리 UUID 얘기 들어보셨죠? 유니크한 아이디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트랜잭션에 끼워 넣어줍니다.
어떻게 끼워 넣어요? 끼워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뒤에 말씀드릴 리얼 유저 모니터링이 아니라 실사용자를 모니터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면 걔가 트랜잭션을 임의로 만들고 끼워 넣어줍니다. 아이디를. 그러면 쭉 따라가겠죠. 따라가면은 지나간 아이들이 전부 다 뭘 지나갑니까? 똑같은 UUI들을 다 가지고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패스가 보일 겁니다. 이게 플로우가 보이는구나. 어디까지 와서 어디까지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지나가는 홉단에 나올 테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그 태그 아이디랑 이 태그 아이디 사이에 죄송합니다. 시간을 재보면은 얼마가 걸렸네를 쉽게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태깅을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추적하고 나면은 그 다음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똑같은 환경은 아닙니다. 이 얘기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카톡 어플리케이션 언제가 가장 많이 쓰세요? 카톡? 예, 집중 근무 시간에 잘 안 쓰시죠? 보통 10시에서 12시 사이까지 잘 안 쓰신대요. 점심 먹고 엄청 쓰시고요. 퇴근하고 차에서 엄청 쓰시고요. 지하철이나 이동하실 때. 자, 뭔 얘기냐면 요일도 있습니다. 평일에 많이 쓸까요? 주말에 많이 쓸까요?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트래픽에 레이턴시가 생기거나 트래픽이 많아지거나 보더라도 단순하게 숫자만 볼 게 아니고요. 야, 그날이 금요일이야, 토요일이야, 일요일이야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죠. 혹시 밤 새벽 2시야? 아니면 낮 2시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되냐면은 실제 변화가 있는 거죠. 트래픽의 변화도 있고 레이턴시의 변화도 있고 실제 서버의 처리 용량도 사실은 그때마다 정설되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알게 되는 건 뭐냐면은 적절한 형태의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일자로 90% 문제야, 80% 괜찮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시각에 따라 달라지고 날짜에 따라 달라지고 시즌에 따라 달라지고 어제와 같이 축구를 했는데 지는 날 되면 상황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졌을 때는 카톡을 별로 안 보낼 거예요. 이겼으면은 카톡과 전화가 엄청 많아서 문자 엄청 많이 보냈을 거예요. 공유도 리트윗되거나 뭐 쉐어되는 것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오늘 여기서 누구랑 보고 있어? 자, 이 모든 패턴들이 사실은 예측한다. 뭐 이때까지 좀 많이 봤으니까 예측할 수 있긴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은 베이직하게는 과거 히스토리 데이터를 보고 자동으로 지가 좀 알아내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내가 야, 내일이 빨간 날이고 노는 날이네, 크리스마스네, 우리 트래픽 늘 것 같은데 인계치를 99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맞춰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동을 맞춰주지 않으면 사실은 일일이 손본다? 이거 사실 어렵다는 얘기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돌아가서 앞에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훨씬 더 복잡합니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를 튜닝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웹서버만 튜닝하면 됐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웹서버뿐만 아니고요. 다른 백엔드 서버인 API 서버도 봐야 될 수 있고 DB 서버의 튜닝일 수도 있고 혹은 프락시를 개선해서 혹은 캐시를 개선해가지고 많은 컨텐츠가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빠질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방법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걸 튜닝해서 내가 원하는 스레스홀드를 바꾸겠다? 제가 생각해도 좀 엄청 복잡할 것 같아요.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자동으로 맞춰주고 적절하게 베이스라인을 잡아준다면은 좋겠다는 거죠. 앱기가 사실 그 일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키텍처 얘기 설명 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 필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종 사용자. 아까 말한 대로 사용자 경험을 보려면은 마지막 사용자, 사실 그 엔드 유저로 보시면 됩니다. 그 사용자가 모바일로 실행하는지 혹은 데스크탑에서 하는지 여하튼 그 사람의 비헤이비어를 보고 괜찮은지 아닌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아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얘기하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되어 있는 조그만 코드가 있습니다. 사실 그 코드를 안드로이드나 iOS 빌드할 때 포함시켜서 빌드를 하면은 걔가 뭘 하냐면은 그 코드가 불려질 때 로깅을 남기고 정보를 게더링했다가 리턴드가 돌아오면은 모아둔 다음에 다시 리포트를 해줍니다. 어디로? 실제 데이터를 게더링한 서버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언제 리퀘스트를 보냈고요, 첫 번째 바이트가 언제 들어왔고요, 뭘 했고요, 혹시 크래시가 났는지 안 났는지 정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를 리포팅 해줍니다. 그러면 모바일 디바이스 안에서 생긴 비헤비어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의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질 때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그냥 웹인 경우입니다. 모바일 웹이거나 PC 웹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사실은 살짝 끼워 넣어줍니다. 끼워 넣어준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자바스크립트 보시면 우리 HTML을 쭉 보시면 뭐 가운데 스크립트가 뭐 소스 적혀져 있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럼 걔가 뭐라냐면은
웹 브라우저 특성상 웹이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리퀘스트를 하고 리스판스를 받죠. 그게 첫 번째가 보통 HTML 플러스 자바스크립트이든 뭐 텍스트를 받는 겁니다. 그걸 해석해 보면은 이미지가 저기 있네, 다른 리소스가 다른 데 있네, 쭉쭉쭉쭉 가지고 옵니다. 다 가지고 오면은 페이지가 이렇게 쫙 보이는 거죠. 자, 그 과정을 시간별로 쭉 기록을 해둡니다. 어디서 많이 걸렸는지, 혹 뭘 받아 오려고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페이지가 없던 건지, 아니면 요청한 서버가 문제가 있어서 500 오류를 줬는지 뭘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특정 사용자의 행위를 보니까 이상하네, 사파리 브라우저를 쓰는 고객은 항상 이 페이지에서 오류가 나는 것 같아. 이게 코드의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 문제일 수도 있고요. 보니까 버전이 낮은 거네, 혹은 우리 코드가 사파리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네, 이때까지 계속 사용자 가장 많은 익스플로러나 크롬에만 최적화되어 있고 사파리 최적화 안 되어 있었구나, 개선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도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야, 얼마나 써? 그 사용자는 실제 돈을 얼마나 만들어내? 거의 뭐 얼마 안 됩니다. 야, 그럼 뒤로 밀어. 중요한 것부터 해. 논리적인 판단인 거죠. 여기 사용자는 얼마 없는데요, 대부분 단골 고객이 다 사파리를 쓰시네요. 아, 그래? 잠깐만, 그러면 좀 고민해 봐야겠다. 매출 얼마쯤 된다고? 이거 먼저 P1으로 올려야 되겠네. 이거 먼저 고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준다는 거죠. 그게 최종 사용자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성된 사용자는 뭔 얘기냐면은 실제 사용자가 들어오는 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데이터 센터 안에서만 보면은 뭐가 요청이 들어와야 정상인지 아닌지 볼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도 아마존 같은 경우도 내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특정 리전이 서비스가 안 된 적이 있죠. 안에서만 쭉 보고 있으면은 이상하네, 서비스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지? 왜? 아니, 들어오지를 못하니까요.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안에는 다 녹색이에요, 초록색이에요, 아주 깨끗해요. 근데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합성된 사용자, 사실은 페이크 유저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앱디는 클라우드 전 지역에다가 이런 형태의 거점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는 걔가 뭘 하냐면 서비스를 콜을 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내 서비스가 우리 회사 데이터 센터에 있건 내 서비스가 구글 클라우드에 있든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밖에 있는 곳에서 자동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API 호출을 쭉 해서 내 서비스가 밖에서 들어올 때도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 준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밖에서 들어오는 구간이 문제인데 안에서만 보고 있으면은 괜찮아요, 문제 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큰 문제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된 사용자라는 얘기가 그런 형태의 페이크 유저를 만들어주고 그 페이크 유저가 클라우드에서 있으면서 자동으로 나한테 정기적으로 필요시에 리퀘스트를 해서 서비스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디텍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최종 사용자에 대한 비유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APM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바가 설치한 톰캣에 뭔가를 설치하고 콜이 들어오면은 스레드가 어떻게 불렸고 DB에 요청한 데이터가 얼마 걸렸고, 이 모든 시간을 보는 겁니다. 그건 결국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볼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자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스 코드를 바꿀 필요 없이 자바 코드의 동적인 인스톨스펙션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콜이 들어온지 보고요, 매핑해가지고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제공해준 툴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뭐 PHP로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요, 파이썬이나 노드로 만들어진 것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드를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 있어요. 임포트를 해주시거나 뭐 쓰겠습니다라고 해주는 게 필요할 수는 있긴 한데 자바는 그것도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실제 앱티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밑에 보시면 한 2% 정도의 오버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2%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버헤드를 낮추다 보니까 사실은 뭐냐면 아까 정상일 때는 굳이 데이터를 수집해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이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정상도 수집해야지, 그래 실시간으로 보여줄 때는 필요하잖아. 맞는 얘기 맞습니다. 근데 앱티가 취한 전략은 굳이 그러지 맙시다라는 전략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일 때는 사실은 되게 긴 인터벌로 가끔만 데이터를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자동으로 지가 베이스라인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 베이스라인을 벗어나면은 비정상적인 같은데 이때부터는 데이터를 수집합시다인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이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겠지만 정상적인 아이들은 일부는 그냥 데이터를 수집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 정상 트래픽이고 정상적으로 리스폰스 타임이고 문제가 없으니 굳이 안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라는 거죠. 그런 조건 때문에 2% 정도의 오버헤드가 생기는 거고요. 뭐 다른 회사랑 비교하고 있지는 않는데
풀로 항상 받게 되면은 보통 퍼포먼스가 한 10% 정도의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100대 서버가 있으면은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나면은 110대 정도를 붙여야 똑같은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잠깐만요. 네.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얘기는 사실은 어떤 얘기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별도로 데이터베이스 에이전트를 설치를 잘 안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하시는 분들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설치를 잘 못 하고요. 밖에 설치한 OS에 설치한 다른 OS 설치한 에이전트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DB 정보를 가져오고요. DB들이 자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매트릭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그냥 가져와서 매트릭 정보를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게 슬로우 쿼리 같은 거죠. 쿼리만 잘 짜도 응답시가 엄청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RDB 쿼리로 RDB는 다 쓰지 않고 노스컬들이 많이 쓰시다 보니까 쿼리 옵티마이제이션 관련 부분 좀 다르긴 하지만 SQL 쿼리만 잘 수정하셔도 꽤 많은 성능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DB에 대한 슬로우 쿼리도 보실 거고요. 락이 레코드 락 레벨인지 아니면은 그 테이블 락 레벨인지 아니면은 어떤 항목에 대한 락 레벨인지 따라 가지고 락에 대한 그래뉴리티가 작으면은 사실은 락이 적게 걸리겠죠. 근데 커지면 많아지니까 이런 것도 보고요. 그래서 오라클 DB든 뭐 다른 RDB에 대한 퍼포먼스를 별도로 게더링한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게 뭐 DB의 문제인지 처리한 어플리케이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플로이먼트는 뭐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이 SaaS를 많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SaaS를 많이 SaaS 형태 어플리케이션들 배포가 많긴 하거든요. 물론 온프레미스의 대부분도 많지만 얘는 두 개를 제공합니다. 온프레미스 설치할 수도 있고요. SaaS 형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SaaS 형태 설치는 사실은 설치가 아니라 SaaS는 에이전트만 설치하고 바로 쓰는 거죠. 내가 테넌트 하나 만들고 글로 데이터를 보내줄 테니 그때부터 내가 SaaS에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구축하시기 훨씬 더 편리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일부 고객들이 사실은 우리 회사 데이터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고객들은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긴 하는데 적용하시기에는 SaaS가 훨씬 더 편하시죠. 근데 데이터 센터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뭐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고 좋긴 한데 또 뭐 보안도 넣어주셔야 되고 몇 가지 일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최종 사용자 모니터링은 사실은 이미 데이터 센터 밖에 있는 사용자를 모니터링하는 거여서 굳이 데이터 센터로 오지 않고 바로 SaaS를 붙이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최종 사용자 모니터링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뭐 대시보드 같은 경우인데요. 기존에 보셨던 시스코 화면과는 좀 다르실 겁니다. 뭐 얘는 사실 2007년쯤에 만들어진 회사고 시스코 인수한 거는 한 2년 전에 인수를 한 회사입니다. 그때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가트너 4사 부면에 항상 그 리더 위치하고 있던 포지션을 가졌던 회사였고요. 비슷한 회사로는 뭐 뉴렐릭이나 아니면 다이나트레이스나 그다음에 앱디 이렇게 세 가지가 아마 고 영역의 리더로 선정되어 있는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문제가 생긴지도 적극적으로 볼 수 있고 이런 형태 그림 되게 좋아하시죠. 왜냐하면은 어떤 서비스가 어떤 애한테 콜을 했는데 레이턴시가 얼마야, 평균 레이턴시가 얼마고 길 때는 얼마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빨간 줄로 표시해주고 이 구간이 문제네. 얼마나 보기 편합니까? 그런 형태의 플로우 맵도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설치를 하시면은 지나가는 걸 다 게더링하니까 어디로 지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구간사에 지나갈 때만 정보를 받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얻게 된 정보로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번 얘기는 사용자 경험을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얘기 좀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 센터 안에서 사용자를 모니터링한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 어떤 일만 보겠다? 그럼 사실은 최종 사용자의 비헤이비어는 잘 모르시고요. 데이터 센터로 들어온 거 우리 데이터 센터로 들어와서부터 속도가 늦어졌고 뭐가 문제고는 잘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최종 사용자의 그때 기분은 모르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걸렸는지 잘 모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계시다면은 이 사용자 익스피리언스가 상당한 편차를 가집니다. 왜냐? 나라마다 좀 상황도 다르고요. CDN을 태우시는 경우에 CDN의 엣지로 데이터가 이렇게 뭐 밀려나가는 시간 차이도 좀 있고요. 그리고 각각에 속한 망에 따라 구성에 따라 가지고 그 갭이 차이가 좀 생기게 하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크게는 최종 사용자는 앞에 말씀드렸던 안드로이드, iOS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 혹은 웹은 이제 PC 웹도 괜찮고요. 모바일 웹도 됩니다. 이런 형태의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용자 경험을 보시게 되면은 저런 형태의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뭐 브라우저 앱이냐 모바일 앱이냐 만들어주게 되어 있고 특정
앱을 하나 선택하고 보시면은 저런 형태의 분포로 만들어진 뷰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표가 뭐냐면요, 리스폰스 타임에 대한 분포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나와 있는 게 50%죠. 저 끝에 가면 95% 나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50% 안쪽으로 떨어지는 리스폰스 타임이 많긴 하지만 한 60%까지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가끔 떨어지는 8초, 9초쯤 되는 거는 뭐 얼마쯤 되냐면은 99%, 95%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저거는 무시해도 괜찮습니까?는 아닌데요. 전반적인 분포를 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 트래픽이 평균만 내버리면은 분포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사라져 버립니다. 분포가 사라져 버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있는 거죠. 왼쪽 쪽에 있는 거죠. 가끔 몇 개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분당 얼만큼 요청이 오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국가별로 얼만큼 분포되어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국가별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를 보시면은 또 다른 아이디어도 얻게 되는 거죠. 국가별로 사용자의 패턴에 따라서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니즈라든지 그 각각 나라마다 생긴 어떤 뭘 반영해 주는 거. 한국 항공에서는 사실은 해보시면은 결제하실 때 옵션이 엄청 많으시죠. 제가 알기도 한국에 엄청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카드만 하더라도 뭐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옵션 중에 하나가 영화관 결제할 때 보시면은 종이 상품권도 있고요. 그 영화사에서 배포한 상품권도 있고, 또 하나는 카드 포인트도 있고요. 카드도 있고요. 휴대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결제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요. 카드 쓸 거 쓰고요. 상품권 쓸 거 쓰고요. 남아있는 거 포인트 쓰시고요. 다시 결제 안 된 것만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저게 국가별로 트랜잭션이든 비중에 따라 가지고 페이먼트 방법을 어떻게 취해야 될 건지를 사실 좀 고민을 하시는 거죠. 국내에서는 페이팔 많이 안 쓰시잖아요. 근데 글로벌 서비스 하신다 그러면 페이팔을 고려를 풀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수수료율이 제가 알기로는 되게 높다 그러더라고요, 페이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냐? 왜? 편하고 사용자가 선호하니까. 근데 그 머저리티가 꽤 많은 페이팔을 선호한다면은 그 나라에서는 사실은 페이팔을 도입해야 되는 거죠. 남들 다 하는데 우리는 페이팔 안 쓸 거예요. 오직 카드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안 통할 거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분포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용자가 많은지는 결국 로컬라이제이션이든 프라이어리티를 조정하실 때, 뭐 글로벌일 경우입니다. 사실은 되게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라든지 운영 체제 분포도 사실은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 정보들은 다르게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뭐 사실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액세스로 들어올 때 다 남겨가지고 분석하실 수는 있죠. 하지만 사실은 요 툴을 이용해서 쓰시면은 그런 일 전혀 안 하셔도 그냥 바로 분석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 어떤 브라우저가 많이 쓰이고 있는지, 그 브라우저의 버전은 뭐였는지 라는 정보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는 전략을 세울 때 결국 그 전략이 뭐 때문에 세워지냐? 결국 돈 벌려고 세우는 거죠. 비즈니스에 맞춰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줄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게 어플리케이션 개발팀이든 운영팀과 같은 정보를 공유하면은 내가 왜 지금 이걸 해야 되는지가 좀 클리어해지는 거죠. 많이 쓰네 얘들이. 그리고 여기 돈이 많이 나오네. 이거부터 고쳐야 되겠네.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정보를 만들 때 이런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스냅샷이라고 하는 정보입니다. 스냅샷은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스냅샷은 우리 뭐 데이터베이스 스냅샷과 비슷합니다. 그 시점의 상태를 딱 찍는 거죠. 언제 찍히냐면은 아주 정상일 때 안 찍습니다. 굳이 찍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베이스라인, 내가 찾은 베이스라인, 요일별, 시간별로 찾은 베이스라인에서 봤을 때 높아지거나 낮아져가지고 벗어나고 있네라고 할 때 스냅샷이 찍힙니다. 그리고 찍힌 스냅샷은 찾아가면은 어떤 사용자가 어떤 조건에서 로그인했는지 정보가 다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브라우저는 뭐였고, 디바이스는 뭐고, OS 버전은 뭐고, 나라는 어디고, 뭐 나오는 거죠. 그리고 URL은 뭐로 호출했고, 실제 이벤트가 있었을 때 돈 파싱 시간이 얼마였고, 컨텐츠를 가지고 얼마였지, 그리고 혹시 HTML 관련해 가지고 오류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생긴 표시가 사실은 빨간 표시가 오류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걸 보여주게 되면은 트러블 슈팅 관련해 가지고 고객의 피드백 중에 VOC로 접수되는 피드백들 있죠. 실제 불편함을 겪고도 5% 정도만 VOC로 올리죠. 나머지는 그냥 안 하거나 참고 쓰거나 합니다. 5%는 되게 고마운 고객이고요. 그 VOC 고객을 받고 나면은 실제 이제 과거 데이터면은 언제 그랬어요? 그게 서버에 남아 있는 로그 데이터를 봐서 알 수 있다면은 다행이죠.
근데 브라우저에 남아있는 데이터예요. 브라우저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생각보다 브라우저 이벤트 생긴 것들은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서버에서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 컨텐츠도 아니고 실제 동작할 때 생긴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정보를 알게 되면은 첫 번째로 사용자 피드백에 대한 부분에는 확실히 고쳐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이 경우가 그렇구나. 여기 브라우저 케이스만 보시면은 한 5종이 되거든요. OS 버전별로. 그 다음에 브라우저 버전별로 이렇게 맞추시면은 테스트해야 될 브라우저 환경이 5 곱하기 OS 4개만 봅시다. 20개 곱하기 버전은 최소 2개는 봐야죠. 40개가 나와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다 하지? 자동화하는 툴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퀄리티를 보정하시려면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잡혀있던 오류 중에 보니까 특정 버전 나오죠. 그 시점에 왜 그런지 찍힐 수 있다면은 이거 트러블슈팅 되게 쉽겠다. 저거 찾아가 어떤 일이 생긴지 보고 그 소스 내용 그대로 본 뒤에 이게 문제네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시면은 확실히 매출로 기대 매출이 증가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사용자 경험을 무시하시면은 결코 매출을 증가시키기는 못하실 것 같아요. 다 떠나고 없을 것 같으니까. 사용자 경험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 브라우저에 소요된 시간과 서버에서 여기 앞에 보면 서버가 처리할 때 준 시간, 이게 이제 로직에 대한 처리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컨텐츠가 뭘 다운 받고 해서 사용자 응답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2ms에 다 끝나요, 10ms에 끝나요 했지만 사용자 볼 때는 2초, 3초 걸려요. 에이, 그럴 리가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망이 안 좋거나 어쨌든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는 그 시점에 그걸 써야 되니까 컴플레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버팀에 가서 야 2초 걸렸대, 로그 보세요 2초 걸렸나, 봐요 다 20ms에 다 끝났잖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실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사실은 이제 대처를 할 수가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사용자 경험이었습니다. 사용자 경험은 결국 모바일 디바이스든 최종 사용자분은 터미널에서 뭘 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자 그런 일이 있다고 쳐, 어떻게든 고쳤어.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를 어떻게 매핑해서 내가 어떻게 드라이빙 해야 되지? 라는 얘기인 겁니다. APM 툴을 가지고 가장 잘 쓰시는 데가,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상황실, 멋지게 씁니다. 왜냐면은 실시간으로 콜이 들어온 게 보이고 처리하는 용량의 빨간색, 초록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당장 보이는 거죠. 꽤 비싼 APM 툴이지만 누구한테 가장 효과적이냐? OP들한테, 오퍼레이터한테 엄청 효과적인 툴이 됩니다. 실시간 멋집니다. 몇 초마다 바뀝니다. 있는 점들이 금방금방 보여줍니다. 근데 그 툴은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툴을 쓰는 이유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를 개선하거나 관리하기 위함인데, 첫 번째 사용자는 누구야 되냐면은 개발자가 사용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코드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보고 개선해야 되겠구나 말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딱 보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화를 걸죠. 왜? 지금 빨간색이 계속 차고 있고요. 10분 이상 빨간색이에요. 조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운영할 때 가이드를 그렇게 줬습니다. OP들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빨간 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찬 게 5분이 지속되면은 일단은 전화는 줘봐. 그 다음 다시 확인해 봐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주는 거죠. OP, 오퍼레이터 하신 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툴 중에 하나가 그런 실시간 대시보드입니다. 자, 비즈니스는 그거 안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봅니다. 그 OP들이 보는 툴 내가 봐서 뭐 하게. 나한테는 BSS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monthly, weekly, daily 뭐 리포팅 줘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앱디를 쓰시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단 빠지는 게 있죠. 실시간 모니터링 그 대시보드 피처는 부족하긴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신 현업 입장에서는 그냥 이 툴로 볼 수 있겠네. 비즈니스가 어디가 문제인지를. 그리고 그것도 위클리, 먼슬리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구나. 이거 어떻게 앱디에 보면 큰 장점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예제가 뭐 있냐면은 버전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요즘 어플리케이션 배포하실 때 뭐 예전의 방식 사실은 A 버전을 B 버전으로 바꾸는 거였죠. 한동안 모니터링, 집중 모니터링 합니다. 문제가 없는지. 있으면 빨리빨리 대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괜찮아지면 이제 보통 일반적인 모드로 빠지는 거죠.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이나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어플리케이션 배포하실 때 그렇게 보통 배포를 안 하시고요. A, B 버전이 동시에 공존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버전이 A, 새로운 버전이 B면 어떻게 되냐면은 B 버전을 어떻게 하냐면 로드를 한 5%만 줍니다. 밸런싱을 해가지고 이 B로 5%만 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B를 봅니다.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 그럼 바꿉니다. 어떻게? 95대 5로 바꿉니다. 왜냐하면은 바꾼 데 이펙을 좀 보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95대 5로 바꾼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100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주기가 짧아지면은 매번 95대 5가 있습니다. 95대 5, 95대 5, 95대 5 계속해서 그렇게 윈도우로 가는 거죠. 자, 저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되었냐면 어플리케이션 배포 운영하는 사람들은 내가 만든 게 배포됐나 안 됐나 보는데 비즈니스는 야 배포를 했다며 뭐가 바뀌었어? 좋아진 거 있어? 그 사람들은 당장 보고 싶은 게 그래서 매출이 좋아졌어? 경험은 좋아졌어?를 보고 싶은 거죠. 얘는 그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버전 간에 생기는 레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매핑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여주고요. 뭐 컨버전 레이트라든지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수치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어디서 사용자들이 이탈했는지를 보여주고 이 버전을 써야 되겠다. 아니야 이 버전 쓰면 안 돼를 결정하게 해주는 겁니다. 결국 누가 결정하냐? 비즈니스 입장에 봤을 때는 비즈니스의 가치 견적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물론 운영하는 사람도 의사결정을 할 때 참여를 하긴 하겠지만 비즈니스 측면에 봤을 때 내가 버전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클리어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유스 케이스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인프라의 변경입니다. 아마 지금 이 케이스가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기존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옮겨야 될 것 같아. 다 옮겨버려요? 그러게 다 옮겼다가 문제 있으면 어떡해? 그럼 반반해요? 글쎄 반반하면 또 밸런스 좋고 이렇게 줘야 되고 나중에 동기 맞춰야 되는데 되게 힘들 것 같긴 한데 어떻게든 간에 처음에는 반반에 조금씩 보내볼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옮기실 거예요. 이거를 얘는 같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디로 한 온프라미스에서 개선한 버전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한 거 버전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어디가 더 좋아졌는지. 야 클라우드로 가니까 사용자 컨버전이 훨씬 더 좋아지는데 이유는 사실 잘 모르지만 또 이렇게 숫자로 좋아지는 거죠. 이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걸 선택할 이유가 있겠죠. 대신에 돈을 더 내셔야 돼요. 야 그럼 비교해보자. 컨버전이 좋아지고 생기는 레버뉴가 인크리스가 얼만큼이고 내가 코스트를 바꾸는 디크리스가 얼만큼 될 거지. 그 사이에서 개인이 충분하면은 내가 왜 절로 안 가? 절로 가면 되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리스폰스 타임이 평균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스케일링이든 벌스팅에 대한 거나 스케일링 돼가지고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온프레미스 버전보다는 클라우드가 훨씬 더 수월한 거죠. 그게 사실은 뭐 낮췄을 수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비즈니스 입장에서 의사결정할 때는 되게 좋은 지표를 주는 셈인 거죠. 결국은 비즈니스 결과로부터 뭔가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면은 어떤 비즈니스 결과를 보고 연결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저 빨간색 있네, 저 빨간색을 개선해야 되겠네, 저 빨간색 결국은 보니까 어떤 콜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체크아웃 할 때 시간이 생각보다 더 많이 걸리는 것 같네요. 저 부분이 문제네요. 쟤를 더 찍고 나면 이제 코드 레벨로 보는 거죠. 자, 코드 레벨 봐서 코드를 수정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꿔야 될 게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인프라를 개선할 수도 있겠다. 캡처기나 인프라를 개선할 수도 있다. 다른 걸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은 비즈니스 결과로부터 어디까지 사용자 트랜지션을 매핑시키고 그게 어플리케이션 어떤 코드가 수행됐고 어떤 환경인지를 보고 적절한 조치안을 꺼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어도 흘러가는 거죠.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하는 사람들한테 자 개선하책 내봐. 근데 개선책은 뭘 지향해야 돼요? 비즈니스 입장이 온라인이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넘어가기 쉽죠. 근데 비즈니스가 전혀 온라인 되지 않은 새로운 개선책을 내놓으면은 안을 내놓으면은 그래서 얼마를 더 벌 건데, 그래서 뭐가 좋아지는데 이런 질문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온라인된 형태로 뭔가를 도출해낼 때, 조치안을 만들어낼 때, 방안을 개선할 때 훨씬 더 좋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요약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RP에 대한 예시를 좀 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 환경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사실 이제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가 결국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소프트웨어가 더 커지는 비중으로 가는 조직 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라는 겁니다. 그때 고려하실 두 가지 축이 하나가 사용자에 대한 경험, 하나는 비즈니스의 밸류가 어떻게 매핑되는지를 보는 게 필요하고요. 여러 명이 같이 보려면 하나의 툴로 통합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일일이 사용자가 수정해주고 매트릭 잡아주고 개선하고 하는 일, 그건 사실 잘 못합니다. 자동으로 뭔가 안을 도출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한 부분도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혹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하나의 컨트롤러로, 사스 있는 컨트롤러 됐던 온프레미스 있는 컨트롤러 됐든 간에 하나의 컨트롤러로 충분한 양을 커버할 수 있는 대용량 시스템이 되면은 사실은 이런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는 사실 이렇습니다. 기존의 단위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보지 마시고요. 실제 고객 경험과 매출을 꼭 보십시오. 그러면은 도출안을 꺼집어내는 게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비즈니스에 개인이 생기면은 생기는 만큼 저스티피케이션이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변경이 잦아지면은 일일이 따라가서 사람이 바꿔주는 거, 그건 못할 일입니다. 알아서 바뀔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든 그걸 만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결국은 어떻게든 비즈니스를 연결시켜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이 만들어진다면은 기존에 있던 일반적인 APM보다는 훨씬 더 밸류를 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